매주 목요일 정치권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 최고는 이번 주 좀 핫한 인사가 됐던데요. 예, 저랑 제가 지인이 4명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장경태 의원을 공통으로 하는 지인이 있어서 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좀 길어져서 예. 그래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성하고 앞으로 방역수칙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주제는 역시 LH 사태인데,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오늘 정세균 총리가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여당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이 조사는 LH 직원과 그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가족 본인만인 거죠. 예. 가족은 일단은 빠져 있고요. 그래서 14,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20여 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이제 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검토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번에 조치를 해나갈 생각이고, 그 외에도 지금 여당에서는 또 나름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게 사실은 이번에 권익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기타 법률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이 부족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법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야당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공립 유치원 이런 것들도 선호하고 어린이집이랑 선호하고, 이런 경향성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공공자가 들어간 게 많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에서 최대한 공적인 영역에서 환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개발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LH가 어쨌든 그 수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수사 기법이 들어가가지고 돈 흐름을 추적한다느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장 외에서 팁 준 것처럼 결국은 수사 방식, 그것도 돈의 흐름, 돈 되는 땅부터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꾸 좀 오해를 하시는데, 예. 조사는 조사대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 수사는 수사대로 갑니다. 지금 예. 수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검찰하고 협조를 한다니까, 경찰이. 근데 오늘 정세균 총리 워딩 중에 이 LH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전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조직 자체를 해체한다기보다 예. 이 LH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도덕성, 기본적인 청년성 도덕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다음에 이런 특히 LH가 어떻게 보면 공직유관단체로서 이런 개발 정보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공직자 수준으로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혁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고민하겠다는 근데 뜻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듯이 공공이라는 단어를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쓴 게 문재인 정부인데, 예. 그 수행 주체인 예를 들어 LH를 해체한다 또는 해산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걸 대체할 기관이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해체가 충격요법 또는 집단 체벌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 LH라는 기관의 성격보다는 그 안에 있던 구성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조직을 건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이게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테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자, LH가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인데, 이 LH에게 신도시 추진을 계속 맡겨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슷한 도덕적 해이가 그럼 LH가 아닌 다른 주체들, 예를 들어 지자체 산하의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없었다고 저는 보기도 어렵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레벨에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실 LH 내에서 일벌백계를 우선 하고 이번에 이득을 본 사람들의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것에 이제 책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수행할 기관으로서는 LH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당장 지금 이 LH가 주도하는 공급 대책을 거둬들이면은 그럼 또 무슨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정부의 사실상 부동산 대책은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민심을 살피고 선거 앞두고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은 그 상식선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개발 주체로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지금까지 LH가 기능해온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쌓여진 노하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LH가 계속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급에 차질이 없으려면 주택 공급 측면에서 LH가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드러난 그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예.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도 당연히 그 안에는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석 최고 말처럼 정부가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와가지고 LH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전담기관을 바꾼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국민들은 또 LH에 벌써 불신의 벽을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변창흠 경질론에 대해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할 때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신중론을 폈어요.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국은 변창흠 경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국무총리랑 당 원내대표랑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특정한 지금 방향이 잡혀져 가지고 그 방향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걸로 보고요. 근데 단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LH에 대한 불신 그 수준하고 지금 변창흠 장관이 그렇게 보여주는 태도하고 굉장히 많이 좀 괴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워딩이 좀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 차례 그 반복하는 행태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밖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책임론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장관을 교체했을 경우에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 그리고 그게 결국엔 또 다시 이제 주택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집값 앙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김태년 원내대표 워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장관 한 명이 나간다고 해서 그 정부 정책이 뭐 잘못되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 같아요. 혹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신호를 줄까 봐 좀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정부가 예를 들면 뭐 1차원 체제로 아주 강력하게 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모델을 만든다든가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 충분히 그 주택 시장의 안정을 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재보궐선거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네. 변창흠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뭐 선거 공학적으로도 민주당에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선거공학적 접근보다는 어찌됐든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주택 공급 정책을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지금 변창흠 장관 이 체제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도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창흠 장관의 공급 정책도 있지만은 제가 요즘 서울시장 캠프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상대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그 부동산 공약을 보면요. 이 공공자가 또 들어간 걸 이분은 별로 안 해요. 뭐냐면은 강남 재건축을 풀고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리 선거를 앞둔 공약이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변창흠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이 되고 국민들한테 서울시장 후보의 메시지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 강남을 공급하겠다고 강남에 재건축 공급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장 후보의 말이 가장 무게감이 있게 들릴 거거든요. 여권 인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혼란도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당은 변창흠 장관 경질이 요구사항 아니었습니까? 저는 변창흠 장관에 대한 정무적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그 입장과 더불어 가지고 주택 정책이 있어가지고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변창흠 장관이 만약 물러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물러나야죠. 왜냐면 정무적으로 지금 무수한 말실수가 있었고 예. 국민들이 여론 좋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주택 정책은 낸다는 것이 시기상으로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전 그래서 참 여권도 고민이 많겠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 완전히 실패했다의 반론이 있습니까? 주택 정책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공급 자체가 과거 정부의 어떤 평균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특히 이전 정부 때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이사대책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런 어떤 청렴성 내지는 이 LH에서의 투기용 문제 때문에 정부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도 받고 의심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어떤 입장에서 장관 경질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이번에 주택 공급을 굉장히 대규모로 하기로 한 이 정책의 기조, 그다음에 그 추진력, 그다음에 방향 이런 부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시장에게 확실하게 신호를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급 정책의 두 괴라 그러면은 야권에서는 어쨌든 서울 시내 노후주택들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권에서는 그랬다가는 서울의 강남 집중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공급 대책의 주로 삼았는데 자. 야권이 지정했던 재건축 재개발 방식은 결국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이고 지금 이 공공으로 하는 방식이 3기 신도시 방식인데 공공으로 했을 때 논밭을 사가지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훨씬 큰 이익을 거두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발견되었는데 민간에 맡겼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무리한 어떤 투자나 아니면은 내부 정보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연 공공개발이 이렇게 정보가 관리 안 되면은 더 나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생각해 볼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층고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늘려주고 그 용적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당 그 집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결과적으로 공공인프라는 나중에 공공의 비용으로 다시 또 늘려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게 박영선 후보 공약입니다. 잠깐만요. 뭐 여기 지금 부동산 토론 시간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댓글에도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다들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에서 300명 전원 상대로 투기 여부 전수조사하자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고요. 국민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고 오늘까지 저는 꼭 국회에서 여당팀 그 기자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양이원영 의원, 양향자 의원, 그리고 윤재갑 의원, 김경만 의원, 벌써 이렇게 4명 정도 이렇게 언론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다 여권 인사들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경기도 일대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위험한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저는 굉장히 높은 타율이라 봅니다. 지금 이제 하루 이틀 들여다봤더니 민당 의원 중에 4명이 지금 걸려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다면은 이 개발 정보들이 어디서 누수됐는지를 하나 다 살펴야 되는 게 재작년만 해보시면요. 그때 과천 의왕 지역구였던 신창현 의원이 그 신도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창현 의원이 검찰 가가지고 기소유예 받고 끝났습니다. 예. 그때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어떤 이런 여야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다 동의하는 것처럼 처음에 출발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부터 약간 이렇게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돌 없이 해결될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꼭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좀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여당에 약간 공격하는 메시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보면 300명 전원하자 그랬더니
받고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다 그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할 사람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로 정부 여당 니들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서하자.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지금 볼 때 가장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특혜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시선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정말 이게 부당하고 잘못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기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신고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모든 기자들은 그거 털러 갔습니다. 예. 곧 나올 겁니다. 예.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 쉽게 되리라고 보고요. 자,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알려달라, 뭐 대책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제가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했을 때는 역시 특별법 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 근데 오늘 또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는 소급 적용하게 되면 위헌 시비가 있을 것 같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뭐 특별법 통해서 소급 적용을 뭐 한 번도 없었다.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예. 또 뭐 이게 사실은 법률적인 법률가니까. 문제인데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잘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칙 조항 같은 문제들은 이제 소급 적용하면 당연히 위헌성 문제가 되고요. 예. 근데 단지 그런 게 아니라 행정 처분으로서 이익을 몰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꼭 소급 적용한다고 그게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형사처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소급 적용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위헌 시비를 떠나서 국민 감정은 소급 적용해서 몰수도 하고 처벌도 하라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금전적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에 대해 폐가망신시키는 방법은 신도시 취소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살 때 알려진 것처럼 농협에서 대출받아가 사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지금 이 집가가 산 상태에서 급매로 사들였을 텐데 신도시 지정 취소되면 이 사람들 폐가망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몇 채 더 짓는 것보다 이 사람들 폐가망신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신도시 취소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기존에 있는 법들로 이 사람들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기준이 일관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야구 경기할 때도 어떤 심판은 굉장히 바깥쪽 공을 잘 잡아주고 어떤 점은 안 잡아주겠지만은 그게 한 게임 내에서 일관되면은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한 팀은 세게 잡고 한 팀은 약하게 잡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벤치 클리어링 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 이런 여당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대통령 김정숙 여사께서 주말마다 가가지고 걸음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빠져나갔던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 가가지고 나 귀농하려고 그랬다, 귀촌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통령이랑 똑같은 주장인데 어떻게 대통령은 오케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들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저는 아까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소급 적용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법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해서 취소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폐가망신시키는 게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도시 취소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이렇게 다 발표해놨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겠어요? 이제 주택 다시 공급이 확 주는구나. 그렇게 되면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서민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계획을 자체를 다 엎어버리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농지법 위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이 원래 거기 양산의 자택에 있을 때부터 원래 영농을 했어요. 그 주변에 텃밭을 다 키워왔고. 근데 원래 그 양산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가 그게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청와대 경호처에서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다시 그 대체의 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새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주변 땅을 찾은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투기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비유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건 궁금하지 않은데 조상호 변호사께서 이건 믿으신지 묻고 싶어요. 2008년부터 11년 동안 대통령께서 영농 활동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실제로 양산자택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대통령 하면서 농사를 지으셨다고요? 대통령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대통령 하면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향후 귀농 목적이라면 영농계획서로 써서 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원래 한 11년 정도의 영농 경력이 있다는 걸 적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땅을 취득하신 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럼 11년 영농은 언제 하신 겁니까? 과거 변호사로 계실 때 쭉 하셨다니까요. 양산자택에서. 예. 그걸 예.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11년 그래요. 영농 경력. 예. 자,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뭐 LH 투기 문제가 아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오세훈 후보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민주당에서 11년 전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36억 5천여 원의 보상금 받았다. 이게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그 땅은요, 1970년도에 상속된 땅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인 쪽 가족들에게 상속된 땅이기 때문에 이거 뭐 투기란 것도 아니고 70년에 상속된 땅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게 이제 수용됐다는 것이 2006년이거든요. 근데 2006년 3월에 이미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에서 그 공람을 합니다. 거기를 토지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환경부 등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게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지정 자체를 추진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인데 저는 그러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 2006년 7월에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합니다. 예. 서울시장이 되기 전부터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힘을 썼다는 것인지 저는 뭐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2010년도에 한명숙 그 후보 캠프에서 했던 주장이고 그때도 이 주장이 뭐 별로 여론의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 날짜 관계도 맞지 않아가지고 폐기됐던 주장인데 이번에 뭐 2009년도에 공무원 하나 찾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나온 이유 모르겠습니다. 그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그 부지를 포함해달라고 서울시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국토부에. 2009년이죠. 네. 근데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근데 사실은 그게 본인 그 가족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면 사실은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와 관계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그거는 아까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데 그 시에서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포함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겁니다. 아니 그 땅이 부동산 투기 여부를 떠나서 그 땅이 임대주택으로 지정되기 좋다고 판단한 건 2006년이었고요. 2006년에 노무현 정부라니까요. 여러 대체 부지, 그러니까 여러 부지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공람까지 이후에 했어요. 국토부에 본인이 직접 넣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금자리 지구라고 이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그냥 문서상으로 그냥 한 거죠. 그거는 예.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명백한 이해충돌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였다가요. 그다음 보금자리 지구로 바뀌면서 행정적인 절차로 한 것이고 내곡동만 넣은 것도 아니고 다른 단지랑 같이 신청한 거예요. 제가 이준석 최고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 원래 그 원안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원안에 따르면 이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닙니까? 본인 땅을 넣어달라고 한 건데. 아니죠. 그거는 전혀 자, 예전에 지정된 지구에서 행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변경한 것밖에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할 때 그 땅을 넣어달라 뭐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여쭤본 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냐 안 미치겠냐 그거 여쭤본 거예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뭐 전혀 영향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두 분 토론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는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해서 기자 언박싱 준비되어 있죠.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5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5명이 줄었지만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400명대를 이어갔고요.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2달이 좀 넘었음에도 더 이상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되는 좀 양상이고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봄맞이 여행이나 모임을 고리로 확산세가 더 거세지면 이러다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현재 단계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예, 시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가 일별로 하루 평균 423명꼴로 나오고 지역 발생 확진자만 봐도 거의 400명에 육박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다가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히려 격상을 검토해야 되는 수준인데 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만큼 현재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하기로 결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접종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전문의가 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수행된 이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평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확진자의 입원이나 중증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지은 겁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이 화이자 백신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70세 이상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한 달여 뒤에 한 60% 이상 또 35일 이후에는 73%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간 뒤에 예방 효과가 한 61%로 도출이 됐는데 두 백신이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인 거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만 받고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70대 이상의 입원 위험 확률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65세 이상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의 한 37만여 명 이달 중에 백신을 접종받게 됐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공급 상황이나 효과를 고려해서 두 번째 접종,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행 8주에서 10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 1, 2차 접종 간격이 길수록 오히려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반영을 한 겁니다. 또 아울러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게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입이 잦아도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이 항공 승무원 스튜어디스지 않습니까? 이들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 2만여 명 승무원이 접종 대상이라고 하고요.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에 접종하는 것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한테 접종을 하면 뭐 문제가 있어서 접종 보류를 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말이죠. 맞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죠. 대선이 1년 안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여당 내 유력 주자들의 행보와 전망을 두고 각종 언론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지상 최대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라면서 언론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 대선 경쟁을 둘러싼 보도와 관련해서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예.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부 언론에서 지난 9일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퇴임하는 날이었죠. 이때 마지막 당무회의에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예. 이때 뭐 양측 관계자들이 이재명 지사 좌석 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뭐 고성까지 오갔다. 예. 뭐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두고 한 발언입니다.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 지사가 이제 기존에는 당무위에 잘 안 오다가 이날 이제 이낙연 대표 퇴임 인사차 참석을 한 건데 이 보도에는 이 지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나타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뭐 반발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마지막 일정 사퇴날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뺏은 거 실례가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뭐 일단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충돌은커녕 오히려 정반대였다.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지사가 두 손을 꼭 잡고 뭐 당무위에 입장을 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강원도 춘천에서 계란을 맞은 사건도 있었는데 예. 이 계란을 투척한 단체가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단체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심지어는 LH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데 이재명 지사 측이 관여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반박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뭐 또 이재명 탈당에 의한 사자 구도가 펼쳐지면 대선에서 이제 필승이다.
라는 허망한 뇌피셜이 시작됐다라고도 했는데요. 역사를 보면 멀쩡한 나라가 이간계에 넘어가서 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간계가 이 비용이 적고 효과가 높아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비판을 했고요. 사적 욕망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당보가 아니라 명색의 언론기관이 가짜뉴스로 갈등을 초래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라고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측이 충돌해서 고소성이 오갔다.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 기사 내용이 다 전언이더라고요. 그렇죠. 관계자에 의하면 이랬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건데. 본 게 아닌 거죠. 예. 카드라 통신을 우리 언론에 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이야기 지금 배 기자가 지적해 준 것 중에서 탈당설이라든가 예. 이낙연 계란 투척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든가 네. 뭐 LH 폭로를 이재명 측근이 했다든가 이런 거는 뭐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네. 누가 퍼뜨리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걸까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아니, 가짜뉴스를 예. 퍼뜨렸다고 했던 건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퍼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간을 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이 누굴까를 생각해보면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서 발끈하면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하여튼,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거의 1강 1중 또는 하여튼 두 명이 1, 2위를 지금 오랫동안 다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전혀 탈당 생각도 없고, 원팀이고, 그냥 아주 공정하게 경쟁하는 이런 구도를 자꾸 원하고 있는데, 이런 잡음이 나오니까 이제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데요. 이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번 1차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가 변호사님과 인터뷰할 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증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그 전수조사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불행 중 다행이다. 예.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발표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지금 정부 발표는 그 투기 의혹 관련자 20명이다. 예. 이렇게만 발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TBS 지금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그러니까 20명 이외에 25명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예.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중 1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26명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되지도 않는 예. 상황인 거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기자분 질문이 있었는데 동의서를 안 받은 부분이 소수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투기 의혹 관련자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직 인원만 20명이고요. 그렇죠. 예. 이 현직 인원과 관련돼서 전직이 몇 분인지는 현직의 등기부로 확인해보면 전직이 확인되기 때문에 전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직이 몇 분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 했을 때만 해도 저희 시민단체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 투기 규모가 10필지에 LH공사 관련자 14분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매매대금 100억 원에 대출금 60억 원 그리고 면적규정 총 23,000제곱미터다까지 밝혔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정부 발표는 이런 투기 규모는 전혀 밝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정부는 본인들이 수사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수사 전에
그러니까 임의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밝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수사가 아니고 조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제공 동의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뭐 전직 또 가족, 지인 이 부분에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정부가 너무 성급히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고민도 있었겠죠. 일단 발표하려고 그 일정은 잡아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25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아직 조사 중이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정부도 1차 조사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 동의서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서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이제 지금까지 조사를 한 거는 개인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그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예.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거래 정보,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면 저희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단순 반복 업무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해서 등기부 발급받고 등기부에서 등기 소유자 확인한 다음에 LH공사 직원의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단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뭐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네. 그럼 뭐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인사상 불이익 받고 안 주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럴 합니다. 수도 있어요. 지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부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분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는 순간 본인의 재산 규모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본인 이름 아닌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했다. 그건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이것도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힌다고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차명거래 부분은 그거는 뭐 공직자나 민간 투기나 똑같고요. 근데 이제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차명거래는 그 실제 명의자와 자금을 지원한 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굳이 이렇게 차명거래를 나중에 조사하지 말고 미리 차명거래를 못하게끔 막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 지금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실명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예. 본인 명의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차명거래에 대해서 나중에 되도록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격하게 확실하게 차명거래 시에는 그 토지를 못 돌려받게끔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차명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관련해서 지금 뭐 특별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별법을 만들면 이것은 이제 뭐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 그 토지 환수하고 처벌해라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네. 그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이거 위원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형사처벌은 소급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소급형벌 금지 원칙이 있어서 형사처벌은 소급적이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 투기이익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보면 저희도 그렇죠. 계속 고민 중인데 예. 소급행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가 어떻게 특별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 제공에 관한 문제, 최창원 국무 1차장이 백브리핑에서 26명 전원 설득해서 정보 제공 다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가요? 예, 네. 조사 나오는 대로 즉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1차 발표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 LH를 해체에 준하는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조직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조직인데 네. 이게 쉽게 그게 가능할 거냐. 뭐 결국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자체 개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조직도 아닙니다. 예. 원래는 이제 토지공사가 있었고 주택공사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12년 됐는데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마불사라고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현재 이렇게 그 안에서 부패가 싹트는 이런 문제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LH공사를 그만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입장은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지난 8년간 1위로 뽑힌 도시가 비엔나예요. 예. 그 동네가 비엔나시의 절반 이상이 공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게 방향은 맞다. 근데 다만 지금처럼 비대해진 LH공사의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자, 관련해서 대통령이 청와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 가족들 전수조사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다. 이제 정치권에 공이 넘어왔는데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수조사 해야죠. 네. 분명히 조금 의심나는 사례가 또 나오겠죠? 저는 공직자면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 신분을 달고 부동산을 투기했다고 하면 네. 뭐 불로소득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 정세균 총리가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만 정부가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앞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정부보다는 국회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형사처벌을 대면 몰수가 가능한데 형사처벌을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냐면 공사 직원인데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단순 위반으로 돼서 단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는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서 이해충돌이 방지될 것 같으면 사전 신고하게끔 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겠죠. 이번 뭐 민주당에서 3월 국회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죠. 변호사님 오늘 네. 예,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민심은 숫자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전화 연결하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먼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는 1년 전 지지율이 어땠나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앞에 있던 이제 대선들에서 이제 1년 전 대선 지지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랑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1위를 달려야 되느냐, 달리지 않은 데서 1등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2007년 대선부터 2007년 대선에는 이제 이명박 후보가 사실은 줄곧 1위를 했고요. 1년 전에도 이제 1위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다가 결국 대선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에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때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는데 격차도 이제 상당히 적었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박근혜 후보와 대결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결국 이제 과반을 넘기면서 당선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여론조사와 최종 결과가 이제 맞진 않았는데 당시에는 1년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달렸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당시 이제 10%포인트 정도 밀렸지만, 최종 결과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개 고민되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억이 2002년 대선 같은 경우는 노무현 후보가 그 1년 전 조사에서 지지율이 불과 이제 1.6%에 불과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후보에 이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상당히 강렬해가지고 대선 1년 전 때 1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대선을 제외하면 어쨌든 97년 대선부터 쭉 네. 여론조사에서 1위 아니면 2위 1년 전에 네. 그 위에 올라온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그거잖아요. 2002년을 제외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윤희용 평론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자연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대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선이 1년 전이면 이제 대선이 임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이미 대중들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후보, 그다음에 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또는 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선두 그룹에는 들어가 있어야 선두 그룹에는 올라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짧은 1년 기간 동안 어떤 신인 후발 주자가 새롭게 진입해서 최종적으로 급부상해서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당선되는 예.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희용 센터장 말은 일단 1년 전이기 때문에 상위권에는 들어와 있어야 대선이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인데, 아까 노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유일한 예외였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때 바람이 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기억에 바람 분 게 3번입니다. 노풍, 네. 정풍, 그렇죠. 안풍. 맞아요. 정풍은 이제 2002년 월드컵 특수로 이제 정풍이 불었고, 그렇죠. 안풍도 한번 세게 불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제3후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3후보는 지금 이 상위권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바람이 있어야지만 올라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탑3 안에서 결국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최평론가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 지금 새로운 후보가 지금 등장해서 그것도 이제 무명에 가까운 혹은 신진 후보가 1년 동안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쉽지 않은 분위기고요. 예. 이게 2002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많이 혼탁했었죠. 예. 이인재 후보가 그때 1위 달리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인터넷이 등장을 했고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선명한 새로운 신선한 후보를 원했던 민심이 예. 노무현을 끌어올렸다. 예. 그 노사모 열풍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 돼지 저금통 모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새로운 후보의 등장에 틈새가 있어야 되는데 틈새 없습니다. 지금 제3 후보의 등장 가능성은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재보선 오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예. 지금 그 반전을 한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낙연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패착에 이제 처하게 될 것이고, 예. 그 틈새를 아마 정세균 총리 정도가 치고 올라오는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집권 여당에서 독주하는 것은 좀 심심하니까 예.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모르지만 한 2명이 주거니 받거니 달릴 수는 있다. 예. 근데 그 외에 새로운 후보가 지금 갑자기 솟구칠 가능성은 어렵다.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방금 우리 예. 지금 최 평론가께서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00% 중에서 20% 정도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응답층이라고 하죠. 그러면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고정적인데 진보 성향층을 많이 잡아도 이제 40에서 45% 정도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진보 진영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45%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한 2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5%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남은 지지율은 5%에서 10% 이내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가 뭐 한 10명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제3후보 후보군들이 그 10% 정도를 이내 것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후보도 1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제3후보가 부상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최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지사 또는 이낙연 전 대표 중에 한 명이 재보궐선거 이후라든가 이후에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그러면 제3후보가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제3후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명의 진보 진영에서 어떤 여권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누군가 한 명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두 군데 다 패배한다. 네. 그건 뭐 이재명 지사랑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자체장이니까 선거에 개입할 수 네. 없으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패배 책임도 본인이 쓸 텐데. 그렇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20%로 독주를 한다. 그럼 나머지 8, 9명의 주자들이 합종 연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있죠. 예.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 후보 개인들끼리의 자율적인 이제 결합이 될 수도 있지만 당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1강 다 약구도로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강 1중 정도, 1강 2중 정도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양강 구도를 이제 성립시키고 뭔가 흥행 포인트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정도를 사수하게 된다면 그래도 절반의 승리를 가지고 대권 주자를 유지할 거예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두 군데 도시를 다 패배하게 된다면 예. 그 낙마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론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정세균 총리의 이제 등판 가능성 혹은 나머지 제3 후보 중에 누굴 끌어올릴 것인가. 예. 지금 보면은 상대를 보고 결국은 후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좀 이 칼을 벼르고 있는 분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나온다고 한번 또 해보자. 2라운드. 뭐 이런 가능성 정도. 근데 이제 당에서 이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용인할 것인가. 민심의 바람은 또 추 쪽으로 그렇겠죠. 불어질 것인가 예.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가능성 외에는 변수가 없어 예.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엔 윤 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안철수, 고건, 김무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 한 번씩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차기 대권에서. 네. 또 하나 공통점은 4명 다 출마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안철수는 19대에 나갔습니다. 18대에 1등을 하고도 출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서 반기문, 안철수, 고건, 김무성의 예를 들면서 네. 윤석열 총장도 결국 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쨌든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도 뭐 지금 높은 지지율 나오는 것이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앞에 말씀하신 뭐 특히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는 고건 전 총리 등과 비슷한 경로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반사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뜬 상황이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었던 데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1년 또는 그 이상 현 정권과 싸우는 이미지를 획득하면서 본인이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지지층을 쌓아 올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폭락, 뭐 대폭락이 나타날 것 가능성은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존재해야 되는데 예. 보수 진영에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사실 지금 현재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의 어떤 뭐 유력한 후보로 지속될 가능성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전에 말씀하셨던 고건, 반기문 그리고 윤석열 완전히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예.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자, 반기문 그럼 외교의 달인입니다. 예. 세계 최고 무대에 올라갔었고요. 자, 고건 그럼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행정의 달인입니다. 예.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국무총리직을 딱 지켜왔죠. 그런데 이분들은 정치권과 가까운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을 이제 인식하고 접었어요, 카드를.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거든요. 새로운 캐릭터다. 굳이 달인으로 친다면 수사의 달인인데 예. 이분은 평생 싸워온 사람입니다. 파이터예요. 지금도 파이터고. 그러니까 아까 이 정치적인 맷집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정치의 엘리트들과는 다르게 예. 어찌 보면 이제 잡초형, 야전형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검투사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에 그럼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예. 그게 외교 역량, 뭐 경제 역량, 사회 문화적인 제 역량이겠죠. 이 검증을 하는 재미는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 자신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 제3지대에 대한 나름의 열망이 국민 일부에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정치 전문가들만 3지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은 국민 일부가 3지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지만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이런 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대안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대안에 대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일부 요구가 제3지대의 틈새를 이번에는 열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측도 좀 예. 더해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번 다가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성적표가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이제 입지 위상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많은 선거들은 대체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본질입니다만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숨은 본질은 야권이 대선을 1년 앞두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선거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의 성적표가 이제 만약에 참패하는 경우로 갈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성적표가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자기 정당 소속 정당 소속 후보들의 이제 입지가 또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제 그 경쟁하는 구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로 조정받을 가능성은 거기서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퇴 당일날 여론조사한 것도 있었고 네. 사퇴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조사한 것도 있었고 네. 그 조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다 윤석열에 집중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윤희용 센터장이 오늘 나온 차기 대권 여론조사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조사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등 이제 4개 조사 업체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질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25%,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24%, 그다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인물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1%포인트, 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30% 넘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기적 요인 또는 이제 조사 방식이 이제 ARS, 정치 관심층이 많이 포함되는 ARS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였는데요. 이렇게 25%, 윤석열 24%, 이낙연 12% 이런 정도로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결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대로 1% 포인트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동률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2강 1중 다약 구도가 예. 고착화됐습니다. 지금 이 구도를 누가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1중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마지막 기회가 재보선입니다. 근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4.7 재보선의 결과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선거도 없습니다. 재보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 정책 또는 이제 어떠한 이슈에 대한 맞대응 이걸로 이제 나머지 여름, 가을, 겨울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추석 민심과 설 민심에
누가 어떤 의제를 올리느냐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강 1중 다약 구도는 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야권 지지율을 모두 흡수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율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3%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주자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중에서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1입니다. 2%. 그렇죠. 나머지 유승민 1, 원희룡 1인데 여론조사에서 1%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오세훈 2%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되면 대선에는 어렵고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뜨면 뜰수록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윤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보수층의 지지율의 합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절대 다수를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독점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의 출연이 야권층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야권표를 올리는데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궐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과연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력 후보를 또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 100여 명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이 온전하게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지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네, 지난해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도 사의를 표명한 뒤에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자, 윤석열 총장도 이재명 지사처럼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 기간을 거쳐서 하락할 것인지 네. 전망해 주세요. 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통해서 야권 지지층의 마음을 흡수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직까지 하면서 이게 3일 동안 이어진 처음에 언론 인터뷰했죠. 대구고검 방문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죠. 사직을 했는데 법조 기자들은 이 사표라고 썼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출사표라고 썼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LH에 대한 이제 비판을 시작했죠. 지금라든가 뭐 재산관계 여러 가지 주변 문제에 대한 이 공인으로서의 검증도 거쳐야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역량에 대한 검증입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능력입니다. 예.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러면 이 코로나 전국 벗어나면 포스트 코로나에서 예. 뭔가 이 국정을 새롭게 혁신으로 이끌어갈 행정 능력이 있느냐, 예. 경제 살려낼 수 있겠느냐, 예. 외교 문제 풀 수 있겠느냐. 예. 그럼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예. 이런 게 지금 궁금할 수 있는데 예. 뚜껑을 열었는데 뭐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조정 국면 거치지 않고 하락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 있는 듯하다. 그러면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조금 유지하다가 점프업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바닥이 드러날 것인지. 요게 제가 생각할 때 한 3, 4개월 갈 것 같네요. 예. 자, 본인에게 달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도덕적 검증, 역량 검증. 능력 검증. 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되니까 벌써 뭐 딸의 입시에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터져 나오죠. 과거에 뭐 사찰회 주체가 네, 있었던 거 홍보기획관 아니냐. 나오죠. 이렇게 터져 나온 게 이게 검증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계속 수사와 또 재판, 또 그랬죠. 검찰 이 얘기만 했는데 네. 앞으로는 최평론가 말처럼 문화, 외교, 국방, 경제, 복지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윤 사장님. 네. 네, 아까 참 말씀드렸던 조사 이제 시기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갔을 때 저는 뭐 그것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하고 각 정당에서 그렇게 되면 검증 국면에 들어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종합적인 통치 역량, 국가 지도자 역량을 좀 중시하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들을 주로 이제 경험하고 훈련하고 학습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수용이 되는 데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 전문성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부분을 본인이 짧은 기간에 그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주변에 있던 어떤 그런 주요한 인물들 또는 주요한 세력들로 인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도 나름 만일 정말로 아직 직접적으로 본인 어디로 정치를 한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뭐 캠프도 꾸리고 사람도 만나고 측근도 거느릴 텐데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와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공무원으로서 검찰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잠깐 로펌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법만 하는 지도자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결국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특히 경제나 외교, 국방 뭐 이런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지지율은 조정 국면을 거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유지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더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세트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